안녕하십니까. 지도와 함께 떠나는 역사 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서양사 개념 여행,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은 지도도 있습니다만은 판서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주로 판서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서양 근대사에서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였느냐, 대항해 시대였다. 대항해 시대로 인해서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고 그래서 동서양의 세력 판도가 역전됐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문화, 종교, 사상적인 측면에서 서양 근대사는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래서 이제 그걸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근대사의 정신적인 측면의 시작은 르네상스로 봐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사건은 종교개혁으로 본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르네상스 말을 많이 하는데 르네상스가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르네상스라는 단어는 프랑스인데 이걸 영어로 쓰면은 영어 단어로 설명해 보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리네이선스입니다. 리네이선스가 뭐냐? 네이선스라는 거는 태동, 태생, 탄생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선수 앞에 리자가 붙었으니까 리네이선스는 재탄생, 재태동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새롭게 태어나고 뭐가 새롭게 태동을 하느냐? 결국은 그리스 로마 정신을 갖다가 다시 부활시키자 하는 게 이제 르네상스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로마 정신은 뭐냐? 인간에 대한 탐구,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자연 철학도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실용적이었고, 또 다분히 세속적이었고, 때로는 쾌락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컨대 다 합치면은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어떤 사상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세의 천년을 신본주의적인 어떤 시대, 신중심 시대를 보내보니까 그게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니었다 이제 하는 생각으로 차라리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 이제 이런 게 이제 르네상스가 되겠는데, 그 르네상스가 이제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느냐? 르네상스가 그 시작되는 정신적인 거는 그걸 촉발시킨 계기는 아무래도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1347년에 있었던 흑사병, 이게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 사망할 만큼 어마어마한 대재앙이었으니까, 이런 재앙을 겪고 나면은 인간 사회 혹은 사람의 사고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코로나 정도로도 이렇게 말하자면 코로나 이전 세대와 코로나 이후 세대가 다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는 그러고도 안 변하면 오히려 세상이 이상한 거죠. 근데 이제 확산병이 있고 인구가 그렇게 죽으니까 가장 먼저 나타난 상황이 뭐냐? 농촌이 붕괴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촌. 서양 중세는 봉건제도와 장원 경제가 중심이었는데 농촌이 붕괴돼 버리고, 그럼 농촌에 살던 사람이 어디로 왔느냐? 대거 도시로 나가가지고 급격한 도시화 현상이 진행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도시화라는 이야기는 또 뭐냐? 도시화라는 건 다분히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각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 그냥 뜨내기들이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잘 모르는 거예요.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타인의 시선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우니까는 생각도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는 도시의 공기는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사람들이 모든 생각을 다시 하기 시작하고, 그거를 이제 르네상스의 최초를 어디로 잡느냐? 단테로 잡습니다. 단테의 신곡. 1320년에 발표가 되는데, 1320년에 단테의 신곡이 발표된, 이거는 흑사병보다 이전이에요.
그렇지만 이때 이미 흑사병이 생기기 이전에도 사람들은 몽골 침입 혹은 십자군 전쟁 이런 걸 겪으면서, 그리고 너무 교회의 부패, 이 성직의 매관 매직 이런 게 너무 심하니까 이미 교회에 대해서 많이 실증을 느끼고 염증을 느끼고 하는 판이니까 단테의 신곡이 나왔는데, 그럼 단테의 신곡이 도대체 왜 그렇게 르네상스의 기점으로까지 생각하느냐? 단테 신곡 내용에는 교황이 두 사람이나 지옥에 가 있어요. 그리고 현직 교황이 바로 지옥 문 앞에서 지옥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럼 교황이 누구였느냐? 중세에서는 교황은 성경 해석을 독점했던 사람이고, 교황 무오류설, 교황은 절대로 틀릴 수가 없다 하는 그의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교황은 참 중세에 바빴어요. 모든 왕족들의 유언에도 교황의 판결을 받아야 되고, 무슨 어디 이 야만인들한테 점령을 해도 교황의 말하자면 교황 성하의 허가하에 내가 이 지역을 점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황은 하여간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 위에 있는 존재였어요. 그 존재를 단테는 지옥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단테만 그랬느냐? 그게 단테가 이탈리아 피렌체 사람인데, 거기에 비슷한 시기에 페트라르카라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페트라르카라는 사람은 라우라라는 어떤 여성을 일평생을 사랑을 하면서 그 여성에 대한 연애 서정시를 수백 편을 쓰는 거예요. 그걸 책으로 낸 거예요. 연애시를 책으로 쓴다? 있을 수가 없던 이야기예요. 뭔가 찬양하고 이렇게 영광을 받아야 될 대상은 오로지 신이었지 여성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페트라르카는 그랬고, 그 다음에는 또 인곡이 나옵니다. 인곡이 누가 쓴 거냐? 이 보카치오, 소위 데카메론. 단테는 신곡이고 신의 노래. 그 다음에 이제 보카치오는 인간의 노래예요. 인간의 노래가 그게 무슨 뜻이냐? 일단 데카메론이라는 말은, 데카는 10이라는 뜻이에요. 메론은 day라는 뜻이에요. Monday, Tuesday, Sunday 하는 그 day. 그러면은 10day, 열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흘간의 이야기로 번역이 되는데, 10명의 남녀가 흑사병을 피해서 어떤 수도원으로 말하자면 모여들어가지고 그 일상의 무료함을 서로의 이야기로 달래는데, 10사람이 하루에 한 가지씩 매일매일 말하자면 사회자를 정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해주는 주제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10사람이 하루에 한 가지씩 이야기를 열흘간 하니까 100편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100편의 이야기를 말하자면은 옴니버스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액자식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제 만드는데, 그걸 소위 근대 소설의 효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성직자나 제후의 위선, 그 다음에 무슨 성 스캔들, 혹은 무슨 어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착취, 말하자면 높은 사람들에 대한 뒷담화가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다. 성직자라고 크게 다를 게 없고 제후나 왕이라고 다를 게 없다 하는 걸 이제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에서 여실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근데 그 세 사람이 공교롭게 다 피렌체 출신이에요. 그래서 피렌체 3인방이 르네상스를 시작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술계에서는 또 르네상스의 세 천재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납니다. 르네상스 시리즈들의 미술은 너무나 유명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미술사의 영원한 쌍벽, 미켈란젤로, 다빈치가 이제 이때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라파엘로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야기 때문에 나와야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만, 라파엘로. 그 다음에 이제 미술만 그렇게 바뀌는 게, 미술이 그전에는 성화만 그리다가 보티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으로 말하자면 누드도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낙원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이브 그런 주제도 이렇게 나오고,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너무너무 웃기는 표정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게 있는데, 하여간 미술도 혁신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상도 바뀌는데,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은 무조건 천동설, 그게 프톨레마이오스가 2세기에
그렇게 주장을 해서 천동설을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서 있는데 낮과 밤이 바뀌고 사계절이 바뀌니까 달이 돌아서 이렇게 낮과 밤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해가 돌아서 사계절이 생기구나 이렇게 막연히 믿어왔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그렇지 않다. 이게 지구가 움직인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인다 하는 지동설을 주장하는 것은 정말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이었어요. 그래서 서양사회에서 사람들이 뭔가 급진적으로 바뀐다. 그전과 너무 달리 혁명적으로 바뀐다 하면 그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그 변화의 물결이 종교에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 종교계에서 변화의 물꼬를 튼 사람은 마르틴 루터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 겸 비텐베르크 성당의 사제로 제작 중이던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에 자기가 재직하고 있던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 대자보를 붙입니다. 소위 95개조 반박문이라고 알려진 건데요. 내용이 뭐냐? 과연 교황의 말대로 죄를 지어도 면벌부만 사면 천당에 갈 수 있느냐? 아닐 것이다 하는 게 이제 마르틴 루터의 주장입니다.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당시 교황은 레오 10세였습니다.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을 정개축하는 중이었는데 그 비용이 모자라자 면벌부 판매를 남발했습니다. 면벌부를 사면은 본인은 물론 지금 연옥에 가 있는 가족들까지도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레오 10세의 주장이었고 그렇게 해서 면벌부가 아주 대량으로 판매되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마르틴 루터는 틀린 이야기다. 의인은 자기가 아무리 다시 오직 성경대로 오직 믿음대로 연구를 해본 결과 진리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정답이고 해답이다라는 게 마르틴 루터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면벌부를 산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신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신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루터의 주장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그걸 이신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틴 루터만 대단한 종교개혁가가 아니었었고 한 50년 후에는 장 칼뱅이라는 또 다른 대단한 개혁가가 나타납니다. 그 장 칼뱅이라는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주로 활동을 스위스에서 했습니다. 그 장 칼뱅의 이론의 가장 요지는 예정설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무슨 노력으로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오로지 신의 선물이다. 만세전에 이미 예정돼 있는 것이다 하는 게 장 칼뱅의 이론의 요지고 그걸 장 칼뱅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자기의 주장을 설명하고 설파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얼마나 대단한 책이냐. 내용도 대단하고 아주 요약이 잘 되어 있지만은 젊은 신학자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반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 칼뱅의 이 이론 중에서 특별히 후세에 영향을 많이 미친 건 직업 소명설입니다. 직업은 신이 명령한 신이 내린 어떤 직책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직업에 충실하는 게 신의 명령을 잘 받드는 거다는 뜻입니다.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는 대로,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짓는 대로, 뭐 대장간에서 일하는 사람은 대장간에서 일하는 사람대로 그것이 현대 자본주의의 형성에 상당한 기초를 제공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독일의 사회학자 겸 철학자인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그 전까지 구교, 카톨릭에서는 없던 이론이다. 이런 이론은. 그래서 그걸 갖다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이런 책에서 막스 베버는 이 장 칼뱅의 이야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꼭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에 의해서 시작이 됐느냐? 사실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150년 전에 잔 위클리프라는 사람도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더더구나 그 마르틴 루터보다 100년 전쯤에 있었던 얀 후스라는 사람은 프라하 대학교 총장
이었는데 이 사람은 교황을 보고 매관 매직 성직을 매관 매직하는 것은 가룟 유다와 같은 짓이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그렇게 널리 퍼지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사이에 답이 있습니다. 첫째,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했습니다.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면서 서유럽에 무엇이 많이 퍼졌냐 하면은 그리스어 성경이 많이 퍼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유럽 사람들은 오로지 프랑크 제국 이후에 그때까지 성경은 전부 라틴어로만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라틴어 외에는 성경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리스 성경을 보게 되면서 성경이라는 게 다른 언어로 번역될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했고, 그래서 체코 성경도 나오고 나중에 결국 마르틴 루터는 독일어 성경도 번역을 해내서 그 독일어 성경이 마르틴 루터가 한 그게 독일 사람들의 말하자면 단결과 정체성 확립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획기적인 사건은 1450년 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연도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때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을 합니다. 인쇄술은 이미 그 이전부터도 상당히 이렇게 많이 그 금속 활자 같은 것도 나와 있었고 우리 한국에도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있었죠. 근데 이 구텐베르크는 프레스, 지금도 인쇄를 프레스라고 그러죠. 탁 찍어서 딱 빼내고 딱 찍어서 딱 빼내고 하는 그게 이제 와인 압착기에서 이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걸 인쇄에 응용을 한 건데 그 구텐베르크의 그 생각과 그 발명한 기계가 그 당시 유럽에서는 제일 핫 비즈니스였었습니다. 불과 50년 만에 전체 유럽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대도시마다 인쇄소가 굉장히 성행하는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나오자마자 전 유럽에 퍼져나갔고 장 칼뱅의 기독교 강요가 책이 나오자마자 역시 모든 말하자면 지식인들 사이에서 필독서적으로 분류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루터나 장 칼뱅이 기독교 종교개혁을 한다고 해서 금방 개혁이 되느냐?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그렇게 빨리 변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루터에 의해서 독일은 루터교,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네덜란드에서는 고이센, 그 영국에서는 청교도, 이건 장 칼뱅의 그 이론을 받아들이는 데입니다. 그 영국에서는 청교도, 퓨리탄,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뜻대로 빨리 변하지 않으니까 내전 상태에 빠집니다. 모든 나라에서. 여전히 구교밖에 없다. 여전히 종교는 가톨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주로 기득권층, 제후, 성직자 이런 사람들이고 모든 말하자면 기층 민중들은 이 새로운 이론에 흠뻑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전들이 많이 벌어집니다만 이걸 갖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 특히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을 못 드리는 거는 자막으로 대부분 처리를 하겠습니다. 추가 설명을 그렇게 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런 내전의 끝에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라는 거,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경우에는 낭트 칙령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그 절충안입니다. 절충안. 그게 뭐냐 하면은 신앙은 영주의 신앙에 따라간다. 신앙 영지주의 이렇게 돼서 그 지역의 영주가 믿는 신앙을 그 지역 사람들은 다 같이 믿는, 그러니까 위그노를 그 지역의 제후가 위그노를 믿으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위그노를 믿을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후가 만약에 구교 카톨릭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안에 사람들은 다 카톨릭을 믿어야 되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자유를 준다 하는 게 최소한 프랑스와 어떤 어디에요? 독일의 사이에서는 이제 그런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낭트 칙령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이제 그 프랑스에서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대학살이라는 게 있었는데, 자, 요 부분만큼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대학살. 이것은 프랑스에서 이제 위그노와
가톨릭이 워낙 많이 싸우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좀 평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결국은 그 프랑스 안에 있던 작은 왕국이든 나바르 왕국의 왕이든 그 나바르라는 앙리 4세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가톨릭 측인 프랑스 왕국 자체의 공주 그 마그리트 공주하고 결혼을 시키자. 이렇게 해서 조금 평화를 확보하자 이런 이야기였었는데 실제로 그래서 결혼식을 태기를 하고 모든 위그노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조건하에 파리에 많은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아놓고는 가톨릭 측에서 그 위그노들을 학살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주일 만에 무려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교황은 참으로 웃기는 이야기죠. 그렇게 비극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은 잘했다 그러면서 그걸 기념하는 기념 주화를 찍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매년 오늘을 갖다가 꼭 기억을 해서 이 말하자면 축일로 삼으라라고는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지금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 정말 종교개혁은 절실히 필요했었고 오히려 그 종교개혁이 가톨릭한테 많은 도움을 준다. 이게 말하자면 오히려 그 역사의 역설 같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낭트 칙령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던 모든 종교 내전이 어느 날 국제전으로 번집니다. 그 국제전으로 번지는 게 30년 전쟁입니다. 30년 전쟁. 30년 전쟁은 유럽에서는 이게 사실은 1차 대전, 2차 대전에 이은 0차 대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럽에 있던 모든 국가들이 다 참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이게 이제 시작은 보헤미아에서 시작됐는데 보헤미아는 이 얀 후스의 영향 때문에 굉장히 신교에 많이 경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와가지고 보헤미아에서는 신교는 없다라고 이렇게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 명령을 내리니까 그때 이미 많이 신교를 믿고 있던 제후들이 그 왕의 그 칙령을 전하기 위해서 온 왕의 사자를 황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사자를 건물 바깥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황제에 대한 모독이죠. 그걸로 인해서 황제군이 출동을 했고 그러니까 보헤미아 국민들은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전쟁이 유럽 전체가 참여하는 전쟁으로 화하는데 구교파로는 당연히 신성 로마 제국 황제파 하고 스페인 이 형제 국가니까 스페인 그 다음에 로마 교황청 이게 한 팀이 되고 그 다음에 신교파에서는 독일 제후파 독일 제후들은 다 같이 한 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로마 제국 황제가 강해지면 제후의 세력은 약해집니다. 제후가 강해지면 황제가 약해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제후 황제가 그냥 이기도록 놔둘 수가 없는 게 제후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후들은 전체가 다 단결해서 이미 제후들은 이때 슈말칼덴 동맹을 맺어서 벌써 이런 경우를 대비하고 맺은 건 아니지만 이미 황제한테 대해서 말하자면 자기들의 제후들의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나자 일제히 제후들이 한 묶음이 되고 그 다음에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다 30년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보헤미아 내전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전체 독일, 그 다음에 전체 유럽이 다 이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됩니다. 근데 여기 제일 끝에 이렇게 네모를 쳐놓은 건 여기는 어느 나라가 들어갈까요? 여기는 프랑스가 들어갑니다. 프랑스는 프랑크 왕국의 시작 때부터 가장 압도적인 가톨릭 국가였습니다. 가장 압도적인 가톨릭 국가였는데 이때 여기 왜 프랑스가 이렇게 신교파를 지지하느냐? 그건 어쩔 수 없이 자 여기가 프랑스입니다. 여기가 프랑스고 여기가 스페인이고 여기가 독일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 이렇게 되니까는 이 둘이가 한 팀이 돼서 해서 이 전쟁에서 이겨버리면 프랑스는 자기들한테 쳐들어올까? 그게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프랑스 황제가 루이 13세인데 루이 13세는
종교 대신에 국가의 이익을 택한 겁니다. 국가의 이게 이제 처음으로 프랑스가 종교보다도 국익을 택한 이런 선택이었는데 이게 이제 다른 모든 나라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독일이 강해지면은 덴마크, 스웨덴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과 덴마크도 신성 노마제국 황제가 이기지 못하도록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전쟁을 참여했고 그게 이제 네덜란드, 스위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30년을 무려 30년을 싸우게 된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그래서 싸우다 지쳐가지고 이제 더 이상 종교의 이름으로 영혼을 구원한다는 핑계에 사람의 피를 고만 바치자. 이쯤에서 좀 끝을 내자. 이제 이게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이 베스트팔렌 조약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그리고 지금 전부 개념 여행이었으니까 개념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빠졌는데 그 디테일의 부분까지 합쳐가지고 베스트팔렌 조약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까지도 바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설명이 미흡했던 대목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기로 하고, 제 자막은 제 블로그로 오면은 그 자막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막을 통해서 천천히, 블로그에서는 천천히 자세히 자막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블로그 이름도 CR의 꿈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네이버에서도 보실 수 있고 구글에서도 CR의 꿈을 검색하시면은 제 유튜브로도 바로 들어올 수도 있고 제 블로그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역시 또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은 제가 다음 시간을 준비하는데도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